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상승하며 2,4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7% 급등해 770선에 올라섰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업황 부진이 예고되면서 올 한해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의 하나로 커피 원두를 수입할 때 붙는 부가가치세 10%를 내년까지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커피 원가가 9% 이상 내려간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업계는 현실을 모르는 탁상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올해 임단협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고 쟁의 발생을 결의하는 등 파업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차 생산 차질이 최악의 상황에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처럼 외국인들이 돌아왔습니다. 턱걸이이긴 하지만 2,400선을 회복한 우리 증시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홍 기자, 오늘 어땠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수에 3거래일 만에 2,400을 회복을 했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2,600억 원가량 순매수했는데요. 외국인이 이달 들어서 16일과 오늘 딱 2거래일 정도만 이제 순매수에 들어왔습니다. 예. 외국인이 이번에 매수에 들어온 거는 지난주 낙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들어온 걸로 좀 보이고요. 또 환율이 크게 떨어진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1.7원 내린 1,286.5원에 이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1,300원 위에 있었는데 상당히 많이 떨어진 수치로 보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좀 하락을 했는데 삼성전자의 경우는 이제 6만 원 문턱까지 갔지만 장 막판에 좀 힘이 빠지면서 네. 58,8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달 들어서 외국인이 사들인 게 오늘이 두 번째밖에 안 됐군요. 이 연준의 긴축 강도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외국인들을 좀 불러 들어온 걸로 보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면서 이번에야말로 물가가 좀 정점을 찍었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패드워치에 따르면 7월 75bp 인상 확률이 이 한 주 전보다 5%포인트 정도 하락했거든요. 참 반가운 일이긴 한데 그렇다고 뭐 파티를 벌일 만한 상황은 또 아니죠. 지금까지 떨어진 걸 생각하면. 실제 이달 들어서 우리 증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진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그런데 그 원인이 다름 아닌 B2에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6월 우리나라의 이제 코스피 하락률을 한번 살펴보면 5월 말 대비 코스닥은 16%, 코스피는 1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승한 걸 반영을 하더라도 네. 두 자릿수 정도 떨어진 건데 뭐 남미의 아르헨티나나 아니면 같은 아시아 신흥국인 대만에 비해서도 하락폭이 굉장히 크고요. 뭐 일본이나 뭐 홍콩에 비하면 굉장히 이제 격차가 벌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원인을 이제 전문가들은 일단 우리 경제가 굉장히 에너지 의존도가 높다, 그 하나를 꼽았고 그 다음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 B2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높은 에너지 의존도로 올해 이제 무역 적자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 가치가 좀 내려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주식시장의 수급 요인으로 개인이 좀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주식에 투자한 이 신용거래 융자 때문에 이게 좀 증시에 좀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 B2가 좀 청산이 되려면 신용융자 잔고가 한 5조 원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는 좀 증시에 불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동성 폭발할 때 B2를 많이 했던 만큼 유동성 축소 시기에도 충격을 우리가 더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 같은데, 반대로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다 뭐 이런 분석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많이 떨어진 만큼 또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런 분석이 나온 건데요. 예. 코스피는 1년 전과 비교하면 30%가량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이제 펀더멘털과 괴리율이 좀 많이 벌어져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는데 심리나 이런 수급 변수로 인한 급락은 역으로 이제 반등할 요소로 작용한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예.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펀더멘털 약화가 좀 불가피하더라도 코스피는 최대 20%의 반등 여력이 존재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반대 매매 충격이 있을 때도 단기적으로는 10에서 15% 정도가 이제 올라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직전 지지선이었던 2,480에서 2,420선 회복 여부가 관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다행히도 2,400 위로 올라오긴 했는데 네. 코스피 이 15% 반등을 감안을 하면 1차 이제 기술적 반등 목표치는 2,640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술적 반등 국면에서는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했던 반도체나 엔터 그리고 건설 같은 종목을 유망 업종으로 꼽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지금 홍 기자가 들고 온 특징주, 현대차 그룹주입니다. 이 전기차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크게 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일주일 전만 해도 굉장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그런 트윗을 올렸는데요. 예. 오히려 이제 외신에선 현대차가 지금은 더 잘하고 있다. 분발하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는 현대차가 이제 조용히 전기차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지금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게 테슬라가 아니라 현대 아이오닉 5와 EV6, 기아 EV6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오늘 현대차와 기아, 현대 오토에버 이 현대차 그룹 주가 4% 이상 이제 동반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좀 주목해 보실 종목이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네. 이 회사는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하는 회사인데 매출도 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좀 지분율을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네, 현대 오토에버의 지분율은 이제 현대차가 31%, 모비스 20% 그리고 기아가 16%를 갖고 있는데 정의선 회장이 7.3%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보유 지분율에 비하면 상당히 이제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좀 향후에 좀 투자하실 때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과 이번 주 주목할 일정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죠. 네, G7 정상회의가 26일부터 지금 28일까지 열릴 예정인데요. 예. 독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에너지와 금 수출, 이 러시아의 금과 이 원유 가격 상한제 요거에 관해서 지금 이제 첫날 논의를 했다고 밝혔는데 그 러시아의 수출 자원 1, 2위가 에너지 그리고 금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국제 정세가 좀 어떻게 바뀔지 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우리 투자자분께서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예. 하루 이제 정상회의가 남았기 때문에 좀 새롭게 어떤 내용들이 발표될지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네,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도 반등하면서 단기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하반기 실적 시즌 앞두고 여러 가지 전망들 나오는데 월가 분석들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벌써 이번 주 지나면 상반기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2022년의 6월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예. 주식시장의 주요 기관들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바로 이 리밸런싱 때문이죠. 리밸런싱이라는 게 사실 운용하고 있는 자산의 이 편입 비중을 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월가에서 지금 이런 조정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펀드 매니저들의 이 리밸런싱 움직임이 두드러지기 때문인데요. 네. 이 리밸런싱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의 비중을 조정하는 겁니다. 주식 가격이 오르고 또 내리면서 수익과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른 자산은 팔고 또 내린 자산은 사들이면서 처음 분산 투자의 계획대로 자산 비중을 맞춰주는 겁니다. 예. 이 리밸런싱을 하는 이유는 쉽게 말해서 이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매수하기 위한 건데요. 특히 이번에 미국 증시가 많이 빠지면서 기관들이 리밸런싱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증시가 많이 빠지면서 괜찮은 기업들도 좀 같이 많이 빠졌잖아요. 이런 부분들 좀 저점 매수를 하면서 조정을 하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네, 기업의 밸류에이션 대비 좀 많이 빠진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담을 것이라는 건데요. 예. S&P 500으로 보면 2분기 동안 지수가 13.7% 빠졌고요. 최근 1년 동안은 17.9% 빠졌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 반등의 조짐이 보이는 종목들을 대거 매입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월가의 큰 손들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증시가 단기적으로 반등을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급격하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JP모간의 마르코 콜라노비치 최고 시장 전략가는요. 이번 주 리밸런싱으로 인한 수요로만 주가가 7%가량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번에 주식시장이 많이 하락하면서 운용사들에게는 이번 리밸런싱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건데요. 예. 실제로 이 과거 사례를 보시면 올해 1분기에 증시가 약 10% 하락을 했습니다. 1분기 말 마지막 주 그러니까 리밸런싱이 있었던 시기에 주식시장이 7% 랠리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지난 5월에도 주식이 10%가량 하락했다가 월말에는 다시 약 7% 상승을 했습니다. 예,
뭐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를 보면 상승폭이 적지 않았던 만큼 기대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이게 지속이 될지, 뭐 지속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활기는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거든요. 어떻습니까? 아쉽지만 이 월가의 예측은요, 단기적으로 이 반등세가 단기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예. 이 월가에서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3분기와 또 연말까지는 어려운 장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앞서서 리밸런싱으로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했던 마르코 콜라노비치도 리밸런싱이 시장을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인플레이션도 있고요. 이 다양한 경제 지표들도 역시나 잘 살펴야 한다는 건데요. 특히나 주목할 부분은 이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도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상황이라 하면은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CFRA의 샘 스토발 최고 투자 전략가는요. 예. 역사적으로 대통령 재임 2년 차 때 2분기와 3분기가 이 대통령 임기 전체 사이클 중에서 최악의 분기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오는 11월에 미국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다수의 정치 전문가들은 이 공화당으로 의회의 권력이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4분기와 또 그 다음 2분기 전망은 좀 밝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리밸런싱으로 단기적으로 증시가 숨통이 트이더라도 그게 오래가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단기 반등에 대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이 리밸런싱의 주체가 월가의 기관들인 만큼 네. 월가에서는 비중 확대를 어디에 권고하고 있는지 그 종목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JP모간이 주목하고 있는 투자처로는요. 중국 주식이 꼽히는데요. 세계적으로 줄줄이 금리 인상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강한 경기 부양 의지와 또 규제 완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난 봉쇄 조치 이후 급락했던 중국 증시 회복세가 투자 피난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미중 관계 회복세도 긍정적인 요인인데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수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부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고요. 예. 또 중국 정부도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술 기업들이 미국과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아마 저희 방송 쭉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중국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들이 월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그러면 주목을 해봐야 될 업종을 좀 특정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부분이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업종들입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관련해서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들을 보라라는 건데요. JP모간은 이 광산주가 밸류에이션에서도 매력이 있고 인플레이션 수혜 업종이면서 배당 수익도 좋은 업종이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예.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이 주가 약세 때 계속해서 이 저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좋은 업종으로는 유틸리티와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경기 침체에도 공급 부족 상황이 해결되기 쉽지 않은 에너지 그리고 식량 쪽으로 주목해 보는 것도 추천 업종이 되겠다 이렇게 꼽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좀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경기 방어주들도 좋은 대안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도요, 준비디오, 또 매치그룹, 또 일라이릴리 등 이런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순이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룹들을 주목해보라, 이렇게 비중 확대를 해보라 추천을 했는데요. 예. 또 코로나19 이후로 여행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분위기입니다. 여름에 수요가 회복되면서 여행업계, 또 호텔, 항공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는 건데요. 경기 방어주와 동시에 이 여행 회복주도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월을 마무리하는 월가의 리밸런싱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인데요. 장기적으로 반등세가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단기적으로 이 시장의 흐름을 살피기 위해 이 리밸런싱으로 인한 반등 역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전기와 가스 요금이 다음 달 동시 인상됩니다. 정부가 방금 전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인상폭이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산업부 정원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킬로와트 시당 5원씩 오른다. 이게 얼마나 되는 수준입니까? 4인 가구의 월 평균 전기 사용량이 307kWh이기 때문에 예. 단순히 계산하면 4인 가구의 전기료 부담이 한 달에 1,535원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부담 규모는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 인상 그 상한폭보다도 훨씬 더 올린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이 결정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네. 이 기준 연료비와 기후 환경요금 그리고 연료비 조정 단가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오늘 결정된 것이 바로 연료비 조정 단가인데요.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서 이번 3분기에 최대한 올릴 수 있는 상한폭이 3원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간으로는 5원까지밖에 올릴 수 없도록 돼 있었는데 예. 이번에 약관을 개정을 해서 그 연간 상한폭 5원을 한꺼번에 앞당겨서 올린 거고요. 이번 인상폭은 산업용 전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 부담도 당연히 커지게 됩니다. 한전은 이 큰 폭의 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재무 여건이 악화되는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올렸다. 그러면 올해는 이걸로 다 끝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자재 가격이 그동안 계속 올라왔고요. 네. 전기료는 앞으로 또 더 오를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면요. 앞서 이제 4월에 기준 연료비가 4.9원이 올랐었고요. 예. 기후 환경요금도 2원이 올랐었습니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동결이 됐었지만 이미 이런 부분에서는 6.9원이 인상이 됐고요. 이번에 연료비 조정 단가 5원까지 하면 올해 이제 7월 1일부터 올해 들어 전기료가 11.9원 인상이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기준 연료비는 4분기 10월부터 4.9원이 또 인상되기로 돼 있습니다. 이 4분기에 가면 연간으로는 16.8원이 오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작년보다 가계 부담이 단순 계산했을 때 5,000원 이상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연간 상한폭 자체를 더 확대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한전이 적자를 그만큼 좀 내는 만큼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또 혜택을 본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려울 때 이제 정부가 부담을 대신 져줬다 이런 말이 되니까 그래도 계속 적자가 이제 커진다는 건 어쨌거나 이제 재정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상은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전의 지난해 적자가 5조 8천억 원 정도였고요. 지난 1분기의 적자가 8조 원에 가까웠습니다. 7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예. 올해 적자가 이대로 가면 이제 20조 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애초에 이 같은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전기료를 올리거나 아니면 정부가 출자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이 원가주의 원칙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결국 전기료 인상을 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한전으로서는 최대한 요금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올해 적자를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전기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1원이 인상될 때마다 한전은 약 5,200억 원 정도의 추가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번 7월부터 5원을 올리면 인상 효과는 1조 3천억 원 정도 적자를 줄이는 수준에 그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1분기 적자만 말씀드렸다시피 8조 원에 가까웠는데 1조 3천억 원을 더 번다고 해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조 단위로 얘기가 오가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안도 어렵네요. 이번 인상 결정이 근데 좀 예상보다 늦게 발표가 된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 3분기 전기료는 일주일 전이었던 20일, 이르면 20일 발표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전격 연기가 됐고요. 네. 오늘도 예정된 시간보다 오후 늦게 발표가 이뤄졌고요. 그만큼 정부도 고심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민이 컸던 것은 최근 이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이런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또 하나의 부담을 지워야 하기 때문이겠죠. 또 오늘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이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폭이 발표가 됐는데요. 7월부터 이 메가줄당 1.11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가구 기준으로 월 31,760원에서 33,980원으로 월 평균 2,220원가량 가스 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전기에 이어서 가스 요금까지 인상으로 인한 가계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또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더 인상폭이 크던데 이 가게도 기업도 모두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추경호 부총리가 했던 이 올여름 6%대 물가 상승률 만나볼 수 있을 거다 했던 말 정말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산업부 정원우 기자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KLPGA 선수들을 보고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모두 힘이 나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드릴 테니까 네, 정부가 민생 물가 안정 대책의 하나로 커피 원두 수입 시 붙는 부가가치세 10%를 내년까지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제만으로는 이 커피 가격 인하 효과를 보기는 힘들 거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부 유호성 기자와 이 사안 다뤄보겠습니다. 유 기자, 이 커피값 대책 나오게 된 배경부터 한번 짚어보죠. 예, 뭐 많이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이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수치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난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5.4%나 오른 데 이어 6월에는 6%가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어제 이 6월 경제 상황을 전망하면서 6월부터 8월 사이에 6%대 물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기간 고물가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상황이 이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았고, 여기에 커피값을 안정시키고자 수입 커피 원두, 정확히 말하면 이 생두입니다. 네. 이 생두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포함시킨 겁니다.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식사하시고 많이들 또 드시잖아요. 예, 그렇죠. 한국인의 커피 사랑은 또 유별나다고 할 정도인데, 실제로 한국인 성인 한 명의 커피 소비량은 연간 353잔을 마신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예. 이 세계 성인 1인당 커피 소비량에 비교해 보면 이 세계인 같은 경우에는 연간 132잔을 마시는데, 이와 비교해 보면 2.7배나 커피를 더 마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커피가 이제는 기호식품이 아니라 생필품처럼 여겨지다 보니까 이번 민생 안정 대책에 포함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커피 원두에 붙는 부가가치세 내년까지 10%를 이제 면제해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정부에서 기대하는 효과와 업계에서 바라보는 전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커피 가격 인하가 실제로 이루어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이 커피에서 생두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게마다 다르지만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생두 원가가 대략 200원에서 500원 사이인데 4,000원짜리 아메리카노 한 잔을 팔아도 면세 혜택을 보는 건 많이 잡아야 50원, 그러니까 1%를 겨우 넘기는 수준입니다. 예. 그런데 이와 반대로 생두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주로 먹는 아라비카 원두 국제 가격은 2년 전 1톤당 2,455달러였는데 올해 5,071달러로 2배가량 올랐습니다. 롭스터 원두도 같은 기간 69% 올라 톤당 2,181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돼도 생두 수입 업체들이 공급 가격을 내릴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또 유통마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결국 커피 전문점에 돌아올 혜택이 크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예, 그러면 일단 커피 전문점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소비자들한테 이런 면세 효과가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또 볶은 원두 같은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 또 아니거든요. 대표적으로 볶은 원두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이 스타벅스입니다. 예. 이 커피 전문점 업계 1위라서 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상당한데, 이 면세 대상이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면세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죠. 예. 여기에 SPC나 이디야처럼 생두를 수입해서 쓰는 업체들도 표정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면세 조치로 부가가치세를 절감할 수는 있지만 다른 인상 요인들이 너무 크기 때문인데요. 커피 전문점들이 이 커피만 팔지는 또 않잖아요. 그렇죠. 뭐 라떼나 다른 음료들, 뭐 제품을 만들 때 다른 음료들을 팔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제품을 만들 때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고요. 예. 또 뿐만 아니라 인건비나 임대료 등 원두 가격 말고도 비용 인상 요인이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인 겁니다. 단순히 원두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해서 제품 가격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커피 믹스를 제조하고 있는 동서식품 같은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원가 절감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이번 대책에 대해서 현실적인 효과는 미비할 거다, 이런 업계 의견 살펴봤는데, 그런데도 사실 정부는 대책을 내놨으니까 커피 가격을 인하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내에서 수입되는 커피 원두 부가가치세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말까지 면세됩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주에 생두 수입 업체들에게 부가가치세 면제분만큼
인하된 가격으로 커피 판매점에 공급해달라 이렇게 좀 요청을 한 상태고요. 예. 이번 주부터 현장 점검 형태로 물가 안정 대책이 시장에 잘 반영되는지 이런 압박의 고삐를 더욱 잰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하 효과가 이렇게까지 적다면 가격만 내리라고 정부에서 요구를 한다면 업계에서는 좀 곤란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 업계에서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이 커피 자영업자들은 뒷골이만한 면세 혜택을 대책이라고 내놓으면서 물가가 오른 것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한테 떠넘기고 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이 커피 가격이 내려갈 것처럼 정부가 홍보를 하면서 소비자들의 가격이나 기대감을 키운 것, 이것도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격 인하라고 세금을 깎아줬는데 가격을 왜 안 내리냐, 이런 소비자들의 불만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내심 있다는 겁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통산업부 유호성 기자였습니다. 다음 달 7일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증권가가 전망치를 낮춰잡고 있습니다. 수요 부진이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특히 그나마 선방한 메모리 반도체 실적도 하반기부터는 부진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반도체 분야 담당하는 정재훈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정 기자, 우리 반도체 기업들 2분기 실적 전망 많이 안 좋은가요? 참 말씀드리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네. 2분기에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가 2분기 지금 컨센서스로 보면 매출이 77조 원 정도, 영업이익이 14조 2천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네. SK하이닉스도 매출이 한 14조 2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4조 원을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봤을 때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한 14% 정도 늘어난 거고 SK하이닉스는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지금 몇 번인가 한 것 같은데 실적은 사상 최대로 나오면서 전망은 계속 부진할 것이다. 어째서일까요? 사실 시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증권가에서는 이들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컨센서스보다도 많게는 수조 원 이상을 더 잡았었습니다. 예. 근데 메모리 반도체 이제 주요 품목인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 하락세가 원래 2분기에서 조금 하락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 나왔었는데 그것보다는 하락세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반도체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는 분석이고요. 그러나 이제 저희가 연일 보도하는 것처럼 전 세계 경제가 2분기부터 이제 급격하게 얼어붙었잖아요. 코로나19 특수가 좀 끝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어떤 상하이 봉쇄 지금은 해제가 됐지만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압력까지 다양한 이제 불확실성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서버 쪽에서는 수요가 조금 살아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스마트폰과 PC 이런 세트에서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요. 예. 반도체 재고도 현재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메모리 반도체 이제 고객사들의 2분기에 반도체 구매는 계속됐지만 제품 자체가 판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고객사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재고 자산이 좀 많이 남아 있다는 그런 분석이 되고요. 다시 말해서 이제 하반기가 되면 이렇게 고객사들이 반도체 쌓여 있는 거를 물량으로 소화를 하려고 하니까 예. 우리 반도체 업체에게는 어떤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이제 시장 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어떤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상황은 알겠습니다만 참 대응하기가 힘든 게 지금까지는 사실 반도체 공급난이다,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대두가 됐었는데 지금은 또 이제 수요가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반도체 공급난을 얘기할 때는 뭐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요. 뭐 이런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이제 완제품에서 어떤 예. 공급난이 있었던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수요 자체가 줄어들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 이제 제품 출하 증가율을 볼 때 이제 업계에서는 비트 그로스라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 메모리 제품들이 사실 용량이 다 다르잖아요. 이거를 이제 메모리 단위인 1비트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건데 예. 올해 전 세계 디램 메모리 재고 증가로 인해서 3분기 전 세계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이제 수요 빗그로스가 평년치를 조금 밑돌 것으로 저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증권가 분석에 따르면 올해 디램 빗그로스는 과거 5년 평균치인 22%가 밑돌아서 17.1%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사실 이제 올 초만 하더라도 인텔이 이제 서버용 차세대 서버용 CPU인 뭐 이제 사파이어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했었고 여기에는 최신 D램 기술인 DDR5가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하반기에 이렇게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어서 메모리 반도체 전망이 조금 장밋빛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텔의 새로운 제품도 출시가 좀 지연돼서 연말에도 지금 나올 수 있을지가 좀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대외 변수가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영향이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다시 올 거라는 기대는 사실 올해는 이제 거의 전망이 불확실하고 예. 내년 이후로나 조금 미뤄둬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이제 삼성전자가 연간 영업이익 60조를 처음으로 넘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도 사실상 깨져버렸죠. 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기업들 실적 안 좋을 거다. 작년에도 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북미 쪽에 이제 데이터 센터 수요 때문에 서버용 D램 같은 수요가 많아지면서 또 실적이 좀 개선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우울한 예상들이 나오고 있지만 뭐 예상이 좀 빗나갈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수출 경제를 이끄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조금 긍정적인 요인들을 얘기를 하자면 이제 중국 쪽에 이제 상하이 물류 봉쇄가 해제가 되면서 좀 억눌려 왔던 중국 쪽 수요가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란 그런 기대가 있고요. 예. 또 이것은 좀 정치 역학적인 이슈긴 한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하반기로 갈수록 좀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확률도 뭐 없진 않잖아요. 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이제 하반기에 삼성전자와 애플의 최신 이제 신작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이 줄줄이 출시를 하거든요. 또 여기에서도 이제 반도체 쪽에서 메모리 쪽에서 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긍정적인 요소로 이제 볼 수도 있고 또 데이터 센터 쪽에서는 그나마 아직 세트에 비해서는 수요가 좀 살아있기 때문에 좀 여기 데이터 센터 업체들도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좀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 세계를 짓누르고 있는 이 경기 침체의 공포가 사실 지금 가장 큽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공포가 사실은 해소가 되지 않으면 어떤 전망도 사실은 맞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지금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이제 연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주가가 좀 하락했으니까 지금이 어떤 저점이니까 맞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를 하는 걸 추천하거나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는데 그 말은 다시 한번 말하면 단기적인 드라마틱한 상황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대로라면 일단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안전하겠지만 희망적인 변수들도 아주 많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스템 반도체 쪽에 이제 파운드리 쪽에 좀 강화에 무게를 두겠다, 기치를 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뭐 부진할 거라는 얘기는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부분도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사실은 이제 그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삼성전자가 뭐 수백 조를 투자한다고 했던 것처럼 사실 메모리 반도체에서 상당 부분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을 기반으로 사실 차세대 먹거리에 투자를 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가 사실상 장사가 안 되면은 시스템 반도체도 투자할 여력 자체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황,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어떤 산업계의 영향 때문인데요. 메모리 반도체가 사실은 지금 10나노 정도에서 최신 기술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 기술적인 한계에 사실 봉착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비메모리 시장보다 또 시스템 반도체가 속해 있는 비메모리 시장보다 훨씬 좀 규모가 어느 정도 적은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차세대 먹거리로서 시스템 반도체 육성과 비메모리 육성을 하는 것이지 메모리 반도체를 등한시한다 이런 개념이랑은 좀 다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그럼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제목은 이제 흔들리는 K 반도체 메모리도 먹구름이라고 잡았고요. 해시태그는 경기 침체 공포, 반도체까지 위협이라고 잡았습니다. 네, 반도체를 담당하는 정재용 기자였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295조 원 수준. 오는 2025년에는 그 규모가 500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달부터 확정 기여형과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에 적용되는 디폴트 옵션이 시행되면서 이들 상품 중심으로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퇴직연금 시장의 흐름이 바뀌면서 전통적으로 DB형 상품에 특화됐던 우리은행도 영업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7월에 그 디폴트 옵션이 시작되면 은행 간 아니면 뭐 증권 간 은행, 증권, 보험 할 것 없이 경쟁이 아마 치열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그 연금 신탁 쪽에 지금 조직 개편을 해가지고 조직 개편의 핵심은 고객의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쪽에 맞춰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 금융뿐만이 아니고 리테일, 비대면 채널 모두 실제 이제 DC나 IRP 쪽으로 중심으로 영업 채널을 개선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강점인 안전성은 유지하되 증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진 수익률을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일반 금융자산의 3억하고 연금자산의 3억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금자산 3억에 대한 운영은 뭐보다도 사실은 수익률을 기존 시장률보다는 높게 내야 되면서 원금은 확실히 보전을 해줘야 된다. 연금이 미래를 위한 자금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제시한다는 전략입니다. 우리은행은 이를 위해 연금자산 수익률 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합니다. 고객이 상품 선택에 그 라인업된 270개 라인업된 상품을 선택의 자유는 있지만 그 수익률의 관리는 은행에서 책임지고 해주겠다라는 이제 시도를 해서 그걸 만들었고요. 오는 7월부터 운영되는 연금고객관리센터는 장기적으로 퇴직연금 고객의 수익률과 운용 상품을 체크하고 시장 예측을 통해 연금 상품의 포트폴리오 조정 시기를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지금처럼 사실은 금융 환경의 트렌드 자체가 지금 상당히 심하게 변동됐을 때는 안정성 상품으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시기와 때를 보편적으로 많이들 놓치는데 그걸 적시에 관리센터에서 고객한테 안내 메일 및 연락을 드려서 그 상품으로 라인업을 할 수 있도록 수익률의 높고 낮음을 적시 타이밍을 맞춰서 고객한테 안내해 주는. 우리은행은 또 종합연금자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인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젊은 층부터 노년층까지 평생 고객을 확대한다는 보관입니다. 이제 은행에서는 실제 이게 증권이나 보험 이거를 그 젊은 세대가 단순히 수익률을 위해서 가는 거구나라고 판단했다가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궁극적으로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 고객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연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앞으로 그 이제 수익률이나 고객이 관심 있는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내부 조직이나 아니면 우리 연금 시장, 연금 신탁 자체도 그렇게 이제 맞춰가야 된다.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으면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취해야 할지 혼돈을 겪는 금융소비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시장도 예외는 아닌데요. 수익률은 은행보다 증권이라는 공식을 깨기 위해 은행들은 앞으로 어떤 전략들을 취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효원입니다. 독일에서 개막한 G7 정상회의, 첫날 눈에 띄는 의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모두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대응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 그리고 금 수입 제한 조치입니다. 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는 특정 분량을 넘어서는 러시아산 원유 선적에 대해서 보험이나 파이낸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제재를 강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심각한 인플레 상황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거래를 허용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 이 러시아가 유럽행 송유관 노드스트림 1의 공급량을 절반 이상 감축해버리는 선제 공격을 단행하면서 EU 내에서 이 제재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 원유를 사들이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이미 이를 뒤따르면서 이 제재의 효과성이 의심받는 실정입니다. 대신 제재는 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은 에너지에 이어서 이 러시아가 두 번째로 많이 수출하는 자원입니다. 러시아는 2020년 기준 우리 돈 24조 원을 금 수출로 벌어들이고 있는데 전 세계 금 생산의 5에서 10%에 달한다고 합니다.
금 제재는 이 원유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일단 러시아가 수출하는 금의 상당수를 이들 G7 국가가 수입하고 있고 원유처럼 필수 전략 자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 둘째로 중국에 대한 견제 역시 눈에 띕니다. G7은 오는 2027년까지 중국 1대1로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이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투자를 단행하는 프로젝트에 나선다고 밝혔는데 그 규모가 6천억 달러, 우리 돈 777조 원에 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1대1로 정책은 이 세계 주요국의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구축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중국이 개도국 인프라 개발을 근거로 고리 융자를 해주고 갚지 못하면 인프라 운영권을 뺏어버린 사례 최근 많이 등장하고 있죠. 이렇게 중국이 확장을 거듭해가자 글로벌 공급망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판단한 G7이 이번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G7의 이번 행보를 두고 이 러시아와 우방국들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단합된 제재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들이 나옵니다. 분명한 사실은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미국과 유럽 이렇게 탈세계화의 국면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중국에 있는 미국과 EU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미국 제조업체 4분의 1 이상이 중국에 있는 공급망을 다른 나라로 이전하고 있고 중국에서 활동 중인 유럽 기업의 7%가 중국으로의 직접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천연가스나 원유 공급망을 다변화하거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움직임도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았던 우리로서는 지금의 세계 질서 변화가 매우 중대한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 우리를 포함한 이 서방의 40여 개 민주국가가 참여하는 나토 정상회담에서 우방국끼리의 공급망 구축, 프렌드 슈어링 논의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돌아오면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오늘 10원 넘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추세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외환 보유액을 늘려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지난주 1,300원을 찍었던 원달러 환율이 1,28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가 달러와 약세 요인으로 작용해 하락세를 나타낸 겁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금리 인상, 고유가와 같은 대외 악재가 여전해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 압력은 큰 상황. 시장에선 상당 기간 1,300원대에 머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뉴욕 증시가 좀 올라갔던 부분이 좀 투자 심리 좀 완화된 것 같고요. 일단 80원대로 내려왔으니까 일단 한시름 났는데 추세 전환이다라고 딱히 보기는 아직은 어렵지 않아요. 이번 주에도 연준 인사들 발언도 있고 물가도 아직 높은 수준이고 그다음 외국인이 이제 약간 돌아섰기 때문에 이러한 원화 약세 상황을 두고 정부는 달러와 강세로 다른 주요국 통화 가치도 함께 하락하고 있다면서 경제 위기의 신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문가들도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달리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대외 건전성도 양호한 만큼 경기 위기 국면은 아니라고 진단합니다. 그러나 치솟는 환율을 방치할 경우 경상수지가 악화돼 대외 신인도 하락에 따른 자본 유출 우려가 발생할 수 있고 수입 물가도 자극해 고물가가 고착화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달러 가치 자체가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환율을 방어하기란 어렵지만 외환 보유액을 더 확보해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기획재정부는 구두 개입과 함께 외환 보유액을 사용해 달러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원화값 하락을 방어하는데 최근 환율 급등에 이러한 시장 안정화 조치에 수차례 나서면서 외환 보유액은 석 달째 줄어든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이제 외환 보유가 충분하다고 항상 주장하지만 GDP 대비 외환 보유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28%인데 세계에서 제일 낮은 국가에 포함됩니다. 우리나라가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언제든지 우리나라 달러 인출을 하기가 가장 쉬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외환 보유를 항상 좀 비축하자는 얘기. 전문가들은 강달러 방어막을 하는 통화 스와프를 미국과 다시 체결하는 것이 달러 부족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환율이 위태로운 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환율이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도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여전히 135엔 위에 머물렀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풀린 돈을 회수하기 위해 긴축에 들어간 반면 일본은 여전히 금융 완화를 유지하고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발빠른 일부 투자자들은 벌써 엔화 표시 자산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일본도 금리 인상에 나서게 될 거란 예상 때문입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企業等の資金繰り支援と金融市場の安定維持に努めるとともに必要があれば躊躇なく追加的な金融緩和措置を講じます。 세계의 주요 중앙은행들과는 다르게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 중인 일본은행. 마이너스 금리 유지, 경제 회복 집중이라는 발표에 달러엔 환율은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지난 21일 기록한 달러당 136.5엔은 1998년 10월 이후 21세기 들어 최고치입니다. 넘치는 엔화에 엔화 가치가 연초 대비 17% 폭락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처럼 엔화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지만 역발상으로 발빠르게 움직이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올해 내내 변화가 없던 엔화 가치 연동 ETF의 순자산액은 이번 달에만 40%가 늘었습니다. 4대 시중은행의 엔화 잔고도 이번 달 들어 부쩍 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꼼짝할 것 같지 않던 일본은행의 기조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져 물가가 치솟고 있는 탓입니다. 다음 달 1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일본 내각으로선 비상이 걸렸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일본은행의 금융 완화 기조가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한계치가 가까워지는 만큼 통화 정책의 방향을 유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엔화가 좀 더 강세로 전환하기까지는 그 통화 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일단은 저희는 4분기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 이후까지 가지고 있는다면 좀 투자 매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일본의 통화 정책이 바뀔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일본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임단협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수순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늦어지고 있는 차량 출고가 더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다음 달 1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중앙노동위가 노사 입장이 크다며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파업안마저 가결되면 노조는 파업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이후 3년 연속 이어진 무분규 타결이 마감되는 것입니다. 현재 현대차 노조는 만 65세 정년 연장, 임금 피크제 폐지, 국내 전기차 공장 설립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안 그래도 지지부진한 차 생산과 출고가 더 지체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반도체 부족으로 올 들어 지난달까지 현대차의 누적 생산량은 작년보다 10,000대 넘게 떨어졌습니다. 당장은 부분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노조의 요구안들이 사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 전면 파업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8년의 경우 단 4일간의 부분 파업만으로만 11,000대의 생산 차질과 2,75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수요에 비해서 차량의 공급량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안정된 차량 보급이 어느 때보다도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노사 분규를 통해서 파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요. 반도체 대란과 화물연대 총파업 속에도 현대차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8년 만에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분기를 맞는 현대차가 이번 노조 파업의 위기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사상 최대를 노리는 올해 실적이 판가름 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하반기 투자은행 부문에서 반전을 예고했습니다. IPO나 인수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공격적인 해외 진출로 성과를 낸다는 전략입니다. 김종학 기자입니다. 올해 급격한 금리 인상과 시장 위축에도 한국투자증권은 대형 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며 돌파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스웨덴 이큐티 파트너스의 호주 항암치료 1위 기업인 아이콘그룹 인수에 필요한 2조 원 규모 대출 주선, 5조 원대 음료기업 트로피카나 자금 조달 과정을 모두 한국투자증권이 맡았습니다. 오는 하반기엔 KKR의 네덜란드 최대 음료기업 레프레스코 인수금융 등 대규모 딜도 주선하게 돼 해외 부분에서 인상적인 성과를 예고했습니다. IB 그룹 전체적으로 저희가 아시아 넘버원 IB 또는 아시아 넘버원
아시아 넘버원 증권사를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쪽 투자를 확대해야 되는 거는 뭐 당연히. 해외 인수금융의 이러한 실적은 JP모건 등 해외 통인 앤드류 제임스 김 등 외부인재를 대거 영입하고 일원화된 아이비그룹 차원에서 미국, 홍콩 현지 법인 등의 유기적인 협력을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아이비그룹 내에서 해외 투자를 이끌고 있는 김 전무는 자본시장의 불확실성과 거시적인 역풍은 늘 기회를 만들어 왔다면서 하반기 미국 등 선진시장, 부동산과 같은 인플레이션의 탄력적인 자산 등에서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고 기대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도 자산관리와 기업금융으로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막혀있던 하늘길이 뚫리자마자 정일문 대표가 찾은 곳도 동남아 현지 법인일 만큼 사업 확장에 적극적입니다. 다만 급격한 시장 위축으로 컬리 등 기대를 모았던 국내 기업 공개가 미뤄지는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저희가 시장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커버리지 쪽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룹사들의 그런 니즈들, 새로운 사업에 대한 진출 또는 투자에 대한 니즈에 발맞추어서 저희도 똑같이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딜 수임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전략을 계속 구사할 거고. 수수료 기반 사업을 만회하기 위해 신설한 아이비전략 컨설팅부를 통해 1,000억 원 규모 사모펀드를 조성하는 등 벤처 초기 투자 영역에서도 발을 넓히고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인 무신사를 비롯해 직방, 야나두 등 성장성이 큰 플랫폼 스타트업을 추가로 발굴해 향후 기업 공개까지 이끌어내려는 구상입니다. 리그티브 상에서 1등을 하는 것 이외에도 한투는 전략적 파트너다라는 인식이 더욱더 각인될 수 있도록 이제 거기에 올 한 해도 주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 감소와 시장 악화에도 한국투자증권은 이러한 대형 딜과 수익 다변화로 올해 2분기 실적 전망치는 작년 대비 선방할 것이란 평가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시장에서 IB 부문 리그 테이블에서 성과를 지키고 해외 사업 등을 통해 업계 선두권을 지키겠다는 구상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부산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산권이 신도시 열풍을 타고 부산, 울산, 경남을 아우르는 메가시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건설사들이 대거 도시 조성에 참여하면서 젊은 실수요층들로부터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선정된 부산 강서구 에코 델타시티 공사 현장입니다. 서부산권 일대에 1,177만 제곱미터, 여의도 면적의 17배 규모로 조성되는 신도시 부지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내년까지 사업지구 개발을 마치고 3만여 세대, 7만 6천여 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는 수변과 녹지 공간을 강조한 친자연 이미지와 가덕도 신공항 개발 호재를 앞세워 분양 열기가 뜨겁습니다. 특히 공공택지에 들어설 신규 단지들은 고분양가 심사제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아 젊은 실수요층을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도시로 해서 이제 새로운 세대들 많이 들어올 거란 장점이 있을 것 같고, 제일 큰 거는 다른 이제 지역보다는 분양가 자체가 지금 많이 저렴한 게 그게 지금 아무래도 좀 부담이 좀 덜 된다는 게 제일 클 것 같습니다. 공공분양 아파트에 민간 건설사가 참여하면서 다양한 상품 구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분양을 앞둔 이편한 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의 경우 평당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은 데다 950여 세대에 각자 설계가 가능한 맞춤형 주거 플랫폼인 C2하우스를 적용했습니다. 평균 분양가 1,382만 원 수준이면 지금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들보다 거의 70% 수준인데, 이런 가격 경쟁력 그리고 에코델타시티의 미래 가치 이런 측면들이 매우 높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부산 지역의 무주택 실수요자 소비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에코델타시티 내 첫 공공분양단지인 강서 자이 에코델타의 경우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14대 1을 기록한 바가 있어 다음 달 4일부터 청약을 시작하는 이편한 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의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서부산권이 부산, 울산, 경남권을 대표하는 미래형 도시로 탈바꿈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